예, 안녕하세요. 저는 더 이음이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좀 약간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이론적인 내용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의 개념이나 주민자치회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주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주민자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강조되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간 역설적이기는 한데요. 한 30여 년 전부터, 벌써 오래됐네요. 3, 4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그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배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음, 첫 번째는 점점 현대 사회로 올수록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가 산업화의 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가 산업화의 시대였고,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50년대, 60년대를 산업화의 시대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 시기는 그 급속한 경제 성장, 거기에 따른 실업률의 저하, 그러니까 취업률이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동반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그 부가 많이 축적이 됐고 사람들도 돈을 좀 많이 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중산층들이 많이 어, 축적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전에 있었던 우리가 흔히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화의 시대가 계속 유지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수 있는데 이 산업화의 시대가 끝나고 후기 산업 사회로 넘어갔다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한 70년대가 되면 산업화의 시대가 끝나고 후기 산업 사회로 넘어왔어요. 우리나라도 한 80년대가 되면 이제 후기 산업 사회로 넘어왔는데요. 이게 후기 산업 사회는 산업화 시대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아까 산업화 시대 말씀드렸는데 그때의 경제적인 상황을 두 단어로 표현하는 게 고성장 저실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후기 산업 사회는 저성장 고실업의 사회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잘 산다고 얘기하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더 먼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저성장 고실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지는 것 같지만 편리해지긴 하지만 그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소득이 수준이 같이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하락한다고 하는 걸 경험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민주주의는 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정치 체제라고 사람들이 보통 인정하는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도 제시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아무런 해답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은 지금의 민주주의는 뭔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거나 민주주의 자체가 정말 최선의 정치 체제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서 집회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그 플랜카드 같은 거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많이 쓰였던 구호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제 항의하는 그런 구호가 된 거죠.
두 번째 시민의 주권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근래에 들어서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처음에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탄생할 때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는 어, 서기, 기원 전부터 시작된 거죠.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 처음 시작한 건데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요소는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권력, 권한은 그 시민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요체인 거죠. 그런데 이 애초에 민주주의는 사실은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의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직접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가 로마한테 멸망하고 로마도 멸망을 하면서 없어졌다가 언제 부활하냐면 근대의 유럽의 시민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부활해요. 시민혁명을 통해서 왕이 통치하던 사회를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는데 당시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주장했냐 하면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같은 그런 사회와 지금의 사회가 많이 다르고 시민의 수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도입한 게 선거 제도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죠. 즉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에게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권한을 다 일정한 기간 동안 위임해 주자 이런 방식의 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간접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당시에서부터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왜 비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주권, 재민, 모든 권력, 권한은 시민들의 것인데 선거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운영하게 되면은 시민들은 선거할 때에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선거가 없는 그 평상시의 시기는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치를 당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시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제도를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짱자크 루소라고 하는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철학자죠.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수에 밀려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나 시민들의 그룹은 여전히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이후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의 주장도 점점 힘을 얻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가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 문제 제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요, 사람들은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소수가 아니라 점점 그 세가 커지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오랫동안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학자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죠.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벌이고 하다가 한 80년대 중후반, 후반 정도가 되면 일정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합의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과거 산업화 시대와 같이 우리가 선거로 뽑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모든 권력과 권한을 위임해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도록 뒷짐지고 쳐다보고 평가하고 이렇게만 하는 방식이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자. 이런 합의가 먼저 있었고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합의한 것은 이제는 시민들이 선거 때만 권한을 행사하고 뒷짐지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정한 권한을 갖고 참여해서 그 사회를 공동으로 우리가 뽑은 정치 지도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의 운영자로 참여할 때만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표현한 말이 민관 거버넌스, 민과 간의 거버넌스, 민관 협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 많이 하죠. 민관 협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개념에 대한 합의만이 아니라 이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90년대 들어서 미국과 유럽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도입이 됐고 만들어졌고 그것이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주민투표고요. 시민들이 어떤 그 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야, 그거는 너희 정치인들끼리 결정하지 마. 우리 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거야. 라고 제안을 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형태가 많이 발생했고요. 또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가 1989년도에 브라질의 포르투 알리그레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시작됐다가 급속하게 전 세계로 확대된 배경도 이런 민간 협치를 어떻게 일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대한 답으로서, 해답으로서, 대안으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듯 이 민간 협치라고 하는 개념은 단지 개념이 아니라 많은 사회의 변화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대안으로 합의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협치라는 개념이 들어온 다음에 민주주의도 이제는 우리들의 대의제 민주주의는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것과 대비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질적 민주주의, 즉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합의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민간협치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도입되면서 많은 왜곡, 오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민간협치를 개념을 사용할 때 이것을 민관 협력과 별로 다르지 않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걸 많이 확인을 합니다. 물론 말 그대로 보면 민간협치와 민간협력은 한 글자 차이죠. 한 글자 차이에 불과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민간 협력은 뭘 할 때 민과 간이 수평적인 파트너를 이뤄서 함께 협력적으로 뭘 잘한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뭐 나쁜 개념 아니라 좋은 개념이죠. 하지만 민간 협치는요. 뭘 할 때 잘하는 게 아니라 뭘 하려면은 누군가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선거에서 뽑힌 정치인이나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함께 결정해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민간협치죠. 즉 민간협치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권한의 배분이에요. 권한의 공유라고 하는 거죠. 권한을 참여하는 시민들도 정치인들이나 그 행정과 평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즉 권한의 배분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그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많든 적든 간에 어떤 일정한 권한을 직접 행사하려면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그 전제 조건이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어떤 활동에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방법도 없거니와 설령 그런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결코 건강하게 구현되지는 않겠죠. 권한을 행사하려면은 시민들은 그 권한을 행사할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부터 어떤 문제에 참여를 하면서 그 참여에 따라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거버넌스가 민간 협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 정도와 그 민간 협치 활성화 정도는 정비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겠지만 일반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별로 참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힘들고 괴롭고 뭐 시간도 많이 버리고 바빠 죽겠는데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잘 참여하기 힘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나름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어서 이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둘러보면 여러분 주변에 사는 이웃들은 별로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분들일 수 있죠. 근데 시민들은 별로 참여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즉 이게 좋은 거다. 참여하면은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우리 미추홀구를 위해서, 우리 뭐 연수 맷동을 위해서, 가자동을 위해서 참 좋은 거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시민들은 그게 맞아라고 고개는 끄덕거릴 수 있지만 그런 명분이나 당위로는 더 이상 참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먹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해에 아주 그 사람들 이해에 밀접한 어떤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사는 집 주변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걷다가 인천시에서 미추홀구에서 뭐 연수구에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걸 짓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세요? 참여 안 하시나요? 아마 평상시에는 참여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던 시민들도 누가 꼬시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머리띠 메고 미추홀 구청 앞으로 인천시청 앞으로 달려와서 뭐 하지 말아라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될 거예요. 뭐 그 행위가 옳다 정당하다 않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올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이 됐는데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하는 것은 분권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즉 중앙정부가 기존에 다 가지고 있던 권력 권한을 지역정부와 일정하게 나누는 건데요. 그러면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건 중앙정부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어떤 건 지역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좋고 하는 그런 구분이 있고 기준이 있을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그 사이에 좀 큰 문제지. 국방, 뭐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적절하다고 대체로 인정을 하죠. 하지만 지역정부가 더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권한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아주 밀접한 문제에 대한 권한은 지역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고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분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분권이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지역정부로 이관되는 권한은 복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중앙정부가 전국에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위해서 마련한 정책과 정책 사업과 비교해서 인천시나 미추홀구, 연수구, 뭐 남동구 이런 데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할까 고민해서 만든 사업하고 어떤 게 더 그 당사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가까운 데는 조그만 지역에 뭐 미추홀구라든가 아니면 그 뭐 동으로 따지면 뭐 미추홀구나 연수구의 연수 몇동 이런 데서 우리 동네에 사는 우리 지역에 사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이해가 아주 밀접하게 이해가 있는 그런 사안들은 보통 지역 정부의 권한으로 보통 이관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밀접한 문제를 가지고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역에서부터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들은 당연히 일어나지만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의 사례들을 쭉 소개하는 책들을 봐도 참여라고 하는 시민 참여, participation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제 영어 발음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 단어가 나오면 연관 검색어라고 있죠. 그러니까 연동되는 단어들은 보통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같이 따라 나와요. 뭐 로컬, 커뮤니티, 네이버훗 이런 식으로 지역 사회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는 보통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정설로 되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이제 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협치, 즉 시민들에게 일정한 권한이 지워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 참여는 주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협치, 그러니까 주로 실현되고 구현되는 공간은 어디겠어요? 지역사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로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 용어를 좀 실천적으로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앞에 로컬을 붙여서 로컬 거버넌스란 말을 많이 씁니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민간 협치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사회에서의 민간 협치라는 의미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줘서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회를 운영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주민자치라고 하는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주민자치라고 하는 이 단어 그대로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주로 이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는요, 어, 로컬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합의한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이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대안으로 합의된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공유하고 저 권한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던 분들이 같이 분배해 줘야 되죠. 나눠줘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이미 대세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건이 쟁점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래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분배하는 것은 맞는데 그 주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권한을 어느 정도의 권한까지 주는 게 적절한가 하는 것은 항상 논란이 돼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중간적인 결정 권한을 줘야 되느냐 같은 이런 논란은 하여간 건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요. 이런 논란이 이루어질 때 그 논란의 기준이 되는 개념은요. 참여하는 시민들의 자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냐. 즉, 그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 쓸 수 있는, 공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도요, 참여하는 주민들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권한을 이딴 만큼 많이 주면은 시민들이 그 권한을 잘 쓸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뭐 시민들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 커졌는데 권한을 요만큼밖에 안 주잖아요. 자치단체장이, 인천시장님이, 뭐 구청장님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럼 당연히 참여의 동기가 커지지 않죠. 참여의 동기가 없어지는 거죠. 힘들게 참여해봤자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힘들게 참여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시민들이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저는 자치 역량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자치 역량. 주민들의 자치 역량과 주민들에게 부여되는 권한의 정도는 정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자치 역량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의 권한이 배분될 때 가장 이상적으로 그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민간협치, 주민자치가 적절하게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핵심은 물론 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자치 역량이 커진 만큼 그 정도의 권한을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나 인천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줘야 되는 것, 주도록 만드는 것, 즉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주민자치 활성화의 관건입니다만은 내부적으로만 따져보면은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관심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강화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 저기 훌륭하신 학자분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듣게 하면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저도 지금 여기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 자체가 그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는 않죠. 참고를 하는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자치 역량은 그렇게 키워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가 아니라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들도 전업주부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전문성들은 어,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생기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전문성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권한을 사용하는 경험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오래전에 제가 어떤 토론에 갔더니 어떤 학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거버넌스 주민자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 사회의 대안이라는 걸 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자치 역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권한을 주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분노했죠. 근데 분노를 사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반론을 제기한 거죠. 아, 선생님 생각이 그러시군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지금 자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권한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아마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아니 1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주민자치고 뭐고 주민들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군요. 그러면 도대체 민간 협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반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자치 역량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조그만 거라도 권한을 줘서 그 권한을 사용해보는 경험을 하고 그걸 사회적으로 축적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한을 받아서 결정해보고 직접 집행해보고 평가해보고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결정을 해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미흡하다고 하면 할수록 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많든 적든 간에 실질적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을 만드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저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뭐 어느 정도가 됐다 이렇게 지금 현상을 평가하기보다는 이런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선순환 과정이냐 하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고 그 권한을 사용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주민들의 권한을 사용하는 능력이 즉 자치 역량이 좀 커지고 좀 커진 것만큼 좀 더 많은 권한이 주민들에게 부여되고 좀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만큼 좀 더 많은 자치 역량이 강화될 수 있고 이런 일련의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 인천시의 주민자치가 활성화됐느냐 안 됐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인천시에서 이런 이제 그 선수한 과정들이 조금씩 움직여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자치 역량이란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요. 자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공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권한을 공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의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은 뭘까요? 그 내용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것 아니겠어요? 혼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민주적으로 함께 결정하고 민주적으로 함께 그것을 실행하고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 공동체적인 좀 그 상호 호혜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아니라 좀 수평적으로 함께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함께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이 권한을 공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요. 너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저는 금방 떠올라요. 가장 어려운 일은요. 함께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제 자체가 어려워도요. 혼자 해도 되는 거면 저는 그거 뭐 그렇게 두렵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냥 혼자 밤새서 하면 되죠. 근데 과제가 아무리 쉬워도요. 전제 조건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것도 생각이 다양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보통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저도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게 바로 자치 역량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훈련의 방법은 뭡니까?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 공동체 활동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주민자치 역량을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의 기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마을 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저는 주민자치 활동의 지향, 무엇 하려고 주민자치를 하는가? 당연히 우리 사회를 공동체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망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지향을 갖고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거고요. 마을 공동체 활동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좀 더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자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힘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주민자치의 입장에서 보면요. 마을 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실천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점에서 긴밀한 연계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주민자치의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뭐 지금은 새롭지 않죠. 새롭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의 주민자치 정책은 현 정부 임기 초반에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뭐 지금 한 4년 정도는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아직도 시범 실시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작년 초에 그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안에 어,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이 원래 정부 안에는 그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시범 실시에 꼬리표를 뗄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여야 간에 협의를 하면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내용이 전부 삭제가 돼버렸죠. 그래서 여전히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뭐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범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별법의 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범 실시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정책이라고 아직도 얘기해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럼 주민자치의 정책이 새롭게 나왔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어떤 법에서도 주민자치라고 하는 네 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 그런데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정책이 처음으로 대두된 이 주민자치라는 네 글자를 붙이고 처음으로 탄생한 정책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전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99년도에 처음으로 도시지역부터 시범 실시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는 필요에 의해서 제기됐기보다는 사실은 행정체계 개편의 파생물로서 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정책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1998년도에 중앙정부에서는 읍면동을 폐지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행정학자들은 우리나라의 행정체계가 4단계,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 읍면동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전 동의하지 않지만 3단계로 줄여야 되면은 어떤 게 이 네 곳 중에 어떤 게 없어지는 게 좋을지도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중앙정부나 광역이나 기초는 다 정치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정치적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M1 읍면동만 많이 계속 건드려 대는데 읍면동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여러분 읍면동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말단 행정기구 있는데 그걸 없애면은 여러분들은 뭐 좋으시겠어요? 편리하시겠어요? 아무리 요즘에 이제 뭐 ATM기로 뭐 각종 서류를 때릴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반대도 심해지면서 무산이 됐어요. 대신에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하는 없애는 대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행정 문건상으로는 그래요.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많은 공무원들의 평가지만 읍면동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의 80%를 다 본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연수 일동 주민센터에서 전에 동사무소라고 했죠. 하던 업무의 80%를 연수 구청으로 보내버리고 그 동사무소에는 기존에 하던 업무의 20%만 남기게 된 거예요. 업무가 그렇게 20%로 기존에 비해 20%팍 줄으니까 어떤 변화가 이제 그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 일하던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의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대폭 줄어들게 됐죠.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공무원의 수가 대폭 줄어드니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동사무소에 공간이 많이 여유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하자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고민이 좀 약한 채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거죠. 그런데 주민자치란 이름을 붙인 센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는요, 행정의 소유 재산이에요. 공간이죠. 행정이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 그 운영의 책임도 당연히 행정이 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라고 하는 센터라고 하는 이름과 안 맞잖아요. 격이. 위상과 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파생된 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 주체, 즉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만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했지만 여전히 주민자치센터의 책임자는 읍면동장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당시의 문건, 행정 문건을 보면은 센터장은 주민자치위원장임으로 설정된 게 아니라 읍면동장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합니다면은 이게 주민자치라는 거대한 이름에 걸맞는 그런 지역사회의 주민자치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민자치위원회,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힘들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초기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됐죠.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권한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주민자치의 거점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형식상으로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조례를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심의 자문기구이지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아니에요. 그때 지금 다 인천시는 지금 아마 올해 안엔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다 새롭게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과거에 있던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여기에 그런 권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누구는 뭐뭐 탄다, 누구는 뭐뭐 탄다라고 하는 조문들이 꽤 여러 군데서 발견됩니다.
그게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누구는 뭐뭐 산다라고 할 때 뭐뭐 살 수 있는 권한은 앞에 있는 주어 누구가 되는 건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뭐뭐 산다라고 하는 규정은 딱 한 군데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뭐뭐 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주민자치위원회는 협의의 대상일 뿐이지 하는 권한의 주체는 읍면동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물론 가끔 뭐 구청장은 군수는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하에 뭐뭐 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읍면동장은 구청장이나 군수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장의 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권한이 없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주민자치 거점 역할을 하기가 제도적으로 이미 딱 한계를 적어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좀 주면 되는 거지 왜 새롭게 주민자치 정책을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적절한 문제 제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은 모든 권력 권한은 모든 시민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군수, 구청장, 시장이 그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느냐? 그거는 우리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민들의 대표성을 위임해주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권한을 4년 동안 위임해주는 절차를 거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권한을 이렇게 우리들이 권한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인 권한, 모든 시민들, 주민들의 권한이어야 할 권한을 대표해서 행사할 사람들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일정한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러한 대표성이 인정받는 방식으로 구성된 게 아니죠. 뭐 위촉은 뭐 읍면 동장 또는 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그 형식적으로만 되면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죠. 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그 구성하는데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죠. 이거는 자기가 자기 후임들을 자기가 선출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이전에 형식적으로 대표성을 위임받는 절차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서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현 정부 들어서 물론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는 지난 정부부터 이루어진 것이지만 지금의 내용, 주민자치의 내용이 이루어진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주자. 그런데 그 조건 조건인 주민들의 대표성을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자. 이런 정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 뭐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10년 10월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이 했고요. 현 정부 들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계획이라는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지금의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소하고 권한과 주민 대표성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를 이제 구성하는 정책들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한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시범실시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이거는 그냥 시범실시다 실시다 용어 차이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권한, 자격, 위상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차이를 낳는데요. 특별법은 한시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 주민자치를 넣어서 주민자치를 좀 법적 근거가 있는 법인격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여야 협의 과정에서 다 삭제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는 그래서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지방자치법 재개정안 한 2개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것과 별개로 개별 법안으로서 주민자치회 뭐 지원을 위한 뭐 법, 주민자치 기본법 뭐 이런 5개 정도의 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회가 지금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회기는 예산 통과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 그런데 이 법들이 지방자치법을 재개정하든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개별법이 통과되든 그게 돼야지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권한 위상들이 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민자치회 정책은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할 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그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인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 정책의 핵심이고요. 사실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하나는 활동하는, 실천하는 방식도 이제 바뀌어야겠다라고 하는 3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2가지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통 이제 뭐 이 전체 내용과는 약간 이제 좀 떨어진 거기도 한데 최근에 주민자치회 구성을 보면서 많이 느껴서 좀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보통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물론 전환이란 말 다양한 뉘앙스로 쓰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냥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바뀌는 건 아니에요.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역할도 많이 겹치니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소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게 정확한 팩트라고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한, 실질적 권한의 부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총회를 통한 자치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주민들이 뭘 모여가지고 마을계획 같은 걸 만들어도요. 그거는 임의 계획이었어요. 행정에서 그걸 공식적인 계획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거기에 따른 예산도 당연히 배정되지 못했죠. 마을 계획을 힘들게 수립을 해도 또 공모 사업 같은 걸 통해서 그 공모에 선정돼야지만이 그걸 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총회를 통해서 자치계획을 수립하면 이거 공적인 계획이 돼요. 물론 한 번에 자치단체장이 검토할 기회는 가져요. 주민총회를 통해서 자치계획이 결정이 되면은 뭐 구청장이나 군수에게 보내게 돼 있고요. 이걸 구청장이나 군수가 검토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바로 승인을 하면 되는 것이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의견을 달아서 다시 주민자치회에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구청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결정하게 돼 있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들에게 줬다고 하는 게 권한이고요. 그런데 이런 권한을 백날 주면 뭐예요? 주민 그래 니들이 결정했어 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예산에 대한 결정 권한을 주지 않으면은 돈이 없으면 아무리 결정해도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권한의 핵심은 일정한 예산, 우리가 결정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권한도 갖느냐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많이 하고 있죠. 인천시에도 제가 알기에도 여러 가지로 그 예산을 사업비 주민들이 결정한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집행할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치는 않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주민들에게 먼저 예를 들면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에 쓸 총액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배분하듯이 주민자치회도 일정하게 내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다라고 통보를 해주면은 보통 그렇게 하는 데도 많거든요. 뭐 3천만 원이다, 뭐 5천만 원이다 이렇게 통보해 주는 데도 지역도 많아요. 그러면은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자치 사업으로 결정할 내용들을 5천만 원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가 이제 주민들에게 부여된 실질적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걸 보통 주민 참여 예산으로 보통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일반 예산으로 그냥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행안부의 그 표준조례에 의하면 주민세를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방식으로 주민자치회가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보통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서울시가 올해부터는 아마 시장이 바뀌어서 폐지될 것 같긴 한데요. 작년까지는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2천만 원 주민세 균등분 이렇게 해서 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곳들에게 지원을 했죠. 어, 주민세 균등분은 이제 인구수, 가구수에 따라서 동마다 다 다르니까 얼마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러나 좋고요.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자치회에 환원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곳은 세종특별시 자치입니다. 세종시는 주민세를 자치분권 특별회계로 조성해서 제공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특별회계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은 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줄 수 있는 좀 기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은 뭐 전체 돈이 50억이다 예를 들면은 근데 의회에서 50억 자체에 대해 심의는 하겠지만 막 깎고 막 이렇게 하기엔 좀 힘들게 만든 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 좀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줬고요. 어, 실제로 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되기 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하는 곳에서는 각 읍면동별로 예산 실링을 부여하는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산 실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용어인데요. 읍면동별로 일정한 예산을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주고 이것은 너희 읍면동에서 어디다 쓸 건지 결정해.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주민자치 시범 실시가 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렇게 그 읍면동별로 예산 실링을 부여하는 방식들이 많이 확대되기 시작했죠. 또 많은 지역에서 인천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라는 게 있어요.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와 통합시킨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역할 중에 참여예산 지역회의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예산 결정 권한을 주도록 하고 있는 데도 많고요. 뭐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면에서는 아직 현장에서 많이 부족하고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나중에 아마 활동하시면서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갈 때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주민자치의 간사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뭐 참여 예산을 통한 사업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는 이어지는 다음 교육에서 아마 언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주민들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성을 강화하는 가장 핵심은요. 개방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구성할 때. 여러분 선거가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는 선거 투표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럼 투표의 가장 어떤 요소가 주민들의 대표성을 이렇게 부여하는 절차로서 중요한가를 따져보면요. 뭐 다수가 지지하는 사람 뭐 그것도 이유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다수라고 하면 약간 의미가 훼손되는 게 예를 들면은 투표율이 50%인데 50% 중에 50%를 받았다고 하면 사실 이분은 4분의 1, 25%의 지지를 받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유권자 중에. 어, 사실 더 핵심적인 건 개방성이에요. 누구든지 유권자는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선거를 하는데 자기를 지지할 것 같은 사람은 막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모두가 방해했단 말이에요. 개방성이 떨어진 거죠. 이런 선거 결과를 우리들은 인정하나요? 우리는 부정선거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죠. 그렇듯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는 개방성의 핵심이 대표성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 이란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주민자치회 구성하는 방식을 공개 모집과 공개 추첨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공개 추첨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저는 공개 추첨이야말로 누구의 주관에도 예를 들면은 지난 정부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할 때 선정위원회라는 걸 구성했어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에, 형식적으로 이런 거죠. 선정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냐면 구청장이나 군수가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실제로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 구청장, 군수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하게 된다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심의해서 내린 결정은 당연히 군수나 구청장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차적 의심이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공개 추첨은요, 누구의 주관도 개입되지 않게 선정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거는 애초에 민주주의에서 주민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선거 제도라는 것 이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은 저는 뭐 100%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100% 찬성하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주민들의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지역사회 굉장히 다양한 주민 그룹 모임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샅샅이 그분들을 찾아내고 만나서 참여를 초청하고 권유하는 그런 활동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0% 찬성하지 않는다, 인정하지만 100%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한 30% 정도 이내에서는 30% 정도 이내에서는 일정하게 이런 활동을 잘 했던 경험 역량이 있는 분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분들만을 지칭하는 거 아니고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사람, 학부모 활동을 했던 사람, 마을공체 활동을 했던 사람, 이런 역량 있는 분들이 한 30% 이내에서 참여한다면 좀 더 그 운영에 매끄러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 세 번째 활동 방식의 변화는 이런 건데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물론 잘하는 데도 있었지만 많은 대다수의 곳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그걸 집행할 때도 자기들끼리 집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하는. 물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정말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했지만 지역사회 주민자치 거점이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단체같이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주민자치는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자치의 거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내가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임, 그룹, 단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활동의 성과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내는 네트워크의 거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하는 게 주민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도 절대 주민자치 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이거 가자 뭐 그래서 주민총회에 올리자 이렇게 결정하면은 주민참 자치회의 활동 취지를 좀 잘 살리지 못한 거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는 오히려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사회에 예를 들면은 뭐 녹색 어머니회가 있단 말이에요. 녹색 어머니회는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학부모 모임이잖아요. 그 녹색 어머니회에 찾아가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니? 만약 그 필요한 게 계획을 좀 우리들한테 내게 되면은 그게 다른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면은 그게 채택될 수 있고 총회에서 그러면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도 좀 가능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 우린 관심 없어라고 할까요? 그런 데도 있겠지만 관심 있어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등하굣길의 안전이 자기들이 그 횡단보도에서 교통신호 작업 이게 신호하는 것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방역 활동하시는 분, 지역사회 방역 활동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야 니들이 도대체 내년도에 어떻게 방역 활동을 잘하고 싶으냐면 계획을 세워서 내고 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것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면 행정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분들도 흔쾌히 그런 제안에 승낙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그렇게 다양하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계획들을 모아내면 그게 주민총회에 올릴 자치계획의 후보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선 총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예산 실링이 부여되어 있다면 뭐 3천만 원이든 뭐 5천만 원이든 부여되어 있다면은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방역 활동하는 분들의 사업 계획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주민자치회가 그걸 수행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 자원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주민자치회가 잘 지원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과들을
읍면동별로 모아내서 주민자치회가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이렇게 성과들을 동차원으로 지역 사회로 모아내는 것, 이게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를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전면 통합적으로 재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